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오늘 2023년 7월 13일 시장 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마가 시작이 완전히 된 것 같고 날씨가 안 좋죠. 그래서 좀 각별히 빗길 조심하시면 좋겠고, 예, 장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시장은 요즘에 분위기 다시 좀 이렇게 살아나가지고, 예, 그동안 좀 안 좋았는데 좋은 분위기 좀 더 이어지길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일단 해드릴 내용 오늘 정말 좀 많아요. 오늘 보고서들이 이게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빨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오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요게 이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고 하니까 저 요거 의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자원 무기화 리스크 점검, 히토류 얘기고요. 히토류가 정확히 뭔지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은 히토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희소 자원인데, 예, 그러니까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그리고 그거와 또 연결되는 의미예요. 여기 하이난 연구원님이 요새 계속 광물 계속 얘기하죠. 그거랑 이제 그다음 화장품 유통주 투자 아이디어 점검, LG전자 어제 공시 나왔죠. 이따가 저도 제가 또 정리한 것도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고, SK하이닉스 테크 세미나 개최했나봐요. 삼성증권에서. 그거를 이제 황민성 연구원님이 잘 적어주셨고, 진성TC 테크윙, 오랜만에 테크윙 보고서 나왔습니다. 포스코홀딩스 지오엘리먼트, 이것도 반도체 쪽이고요. 전장부품 요새 계속 얘기 나오죠. 얼마 전에 저희 당사에서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의 긍정적인 신호,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그거까지 해서 좀 많아서 좀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세 번째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일단 상저하고입니다. 그래서 경기는 저점 통과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가 예상보다 더 안 좋았는데 하반기에 돌린다. 이러면 이거는 투자 관점에서 우리가 항상 봐야 되니까 좋은 거죠. 그리고 고용 경상수지 나쁘지 않고 소비자 물가도 낮아질 걸로 전망했고, 서비스 고용 괜찮고요. 이제 IT도 하반기 개선된다. 근데 이제 뭐가 오늘 이 경제정책 방향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가 이 연초에는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작년 말에 레고랜드 터지고 물가 너무 높고 무역수지 적자 보고 중국 경제 막 망가지고 있고 막 이러니까 일단 이제 리스크 관리하자, 그거에 방점을 세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금융 관리는 해요. 또 새마을금고 터졌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금융 관리를 하면서 뭐가 바뀌었냐면 경기 부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저런 내용들 보면서 그거 말고도 되게 금리 동결은 예상은 했는데, 확실히 이제 금리 동결로 오늘 또 결정이 됐고, 근데 금리 인상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부 방향이 요건데 한국은행은 갑자기 금리 인상하고 있다. 물가가 낮아졌는데 그거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제 당분간 한국은 금리 동결로 그냥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요 이유도 있습니다. 경기 부양하겠다. 그러니까 성장에 드라이브 걸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리스크 관리가 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은 거죠. 그죠? 예, 정부 정책적. 근데 낙수 효과 어디로 떨어질 거냐, 그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코스닥의 뭐 벤처 기업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지금 스타일을 보면은 계속 좀 투자 쪽인 것 같아요. 투자. 수출 늘리고 그러니까 내수는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수출 많이 하고 투자 많이 활성화시키고 벤처기업 육성하고 대기업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세금도 깎아주고 그 해외 뭐 예를 들면 현대차 공장 해외 공장에서 돈 번 걸 배당으로 송금할 때 세금 이제 면제해주고 이런 것도 그래서 한국에 돈 들어와서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게 만들고 이런 부분들이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외 수주 주로 해외 건설 방산 원전. 그래서 어제 삼성 엔지니어링이 급등을 했지만 건설주들 너무 안 좋지만 우리나라 대표 건설주들 다 해외 하잖아요. 그래서 좀 버텨보시고 국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GS건설 리스크 때문에 그렇지만 해외 쪽은 기대할 게 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실은 투자를 한다면 해외 건설이면 건설주보다는 사실 매력 있는 게 그러니까 매력이라기보다는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거죠. 피팅 업체들. 그죠? 아시죠? 피팅, 석유화학 쪽 기반해가지고, 거기 이제 피팅 회사들 들어가고,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이죠. 이제 그런 쪽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건설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이제 우리가 지켜보면 좋겠고, 근데 가장 좋은 건 삼성 엔지니어링이 제일 좋죠. 이게 그것만 하니까.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움직였고, 또 하나가 방산, 그러니까 무기 수출이 이걸로 끝날 게 아니에요.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원전도 해외 수출 쪽으로 계속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중후장대형 산업 쪽에서 수출을 계속 이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9월 5일, 10월 17일 이런데 이제 폴란드 국제 방산 전시회 이런 게 열리니까 한번 또 어떤 뭐 이벤트가 생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 리쇼링은 이제 해외 법인이 본국에 이제 송금을 할 때 근데 4대 기업,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4개 기업이 해외에서 받는 그 이렇게 자회사 배당금의 90%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1분기에만 18조 들어왔대요. 전년 동기 무려 7배. 왜냐면 세금 깎아주니까. 그 벤처 3법,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벤처 투자할 때 뭐 지분 한도라든가 이런 거 좀 풀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건 코스닥의 벤처 쪽에도 좋죠, 당연히. M&A가 많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 있는 그런 똘똘한 중소형주들한텐 좋은 거고 저런 거 이제 코스닥이 긍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정부는 우려가 정점 지났다. 이제 성장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해외 건설, 방산, 원전, 사우디 뭐 대규모 토목 투자, 군비 경제, 원전 건설, 해외 자회사 배당금.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SK, LG전자 이런 회사들의 이익 배당이 늘어날 수 있고 좀 제발 배당이나 오늘 아세아제지 급등한 거 아시죠? 아세아제지가 제발 우리 한국도 제발 그런 기업들이 많았으면 제가 오늘 그 한미반도체 보면 한미반도체 오늘 아까 상한가 갔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미반도체가 작년에 우리가 공부했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거 우리 알았잖아요. 공부해 보니까 뭐 제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랑 좀 다르게 주주환원의 진심이었죠. 기억하실 거면 자사주 소각하고. 근데 본업이 잘 안 되면 의미는 없겠지만, 근데 주주환원도 잘하는데, 뭐 저도 사실 이렇게 올라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때가 11,000원, 12,000원 할 텐데, 그땐 쌌어요, 진짜. 누가 봐도, 야, 진짜 싸다. 저평가돼 있다. 이거였고, 근데 HBM 나오고 막 수혜주 부각되고 막 이렇게 빨리 될 거랑은 뭐 저도 전혀 생각을 못했죠. 당시만 해도. 근데 챗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주가 거의 4배 올랐거든요. 우리 공부하고 나서 거의 4배 올랐어요. 근데 아마 저라도 2만 원 넘었을 때 팔았을 것 같아요. 그냥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면 2만 원 넘었을 때 절대 싼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4배, 5배, 뭐 6배 이렇게 끌고 가는 건 정말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지나놓고 보면 쉬운데 여러 가지가 겹쳐야 되고 이제 갑자기 요거 얘기하다가 주주환원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 주주환원도 진짜 하이로 코리아 여기도 자사주 소가 그죠 피팅 회사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투자하시다가
참 이게 끝까지 들고 가는 건 진짜 어렵지만 어쨌든 이제 기왕이면 이제 어떤 업종을 보실 때 뭐 이런 거 공부해가지고 종목을 분석을 해봤는데 어? 배당도 많이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적극적이다. 다른 기업과 다르게 주주 가치를 우선수한다. 이러면 더 높은 점수를 주셔도 돼요. 그 대표적인 기업이 사실 포스코였어요. 포스코가 뭐 엄청나게 주주환원 해준다 이건 아닌데 배당 수익률이 되게 높았잖아요. 작년에 6% 나왔으니까 주가 안 좋았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투자하실 땐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기업들이 훨씬 많이 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지주회사 중에서 이런 기업들이 벤처 투자에 좀 적극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우주항공 헬스케어도 꾸준하게 정부에서 이제 육성을 하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상저하고 정부의 정책 변화 표니까 아무튼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뭐 다른 거보다도 이거 보시면 돼요. 그냥 경제 전망 한 거예요. 내년에 다 좋아지잖아요. 성장률, 취업자 증감률도 일단은 이제 18만 명 정도, 고용률, 실업률은 조금 이제 하반기보다는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다음 소비자 물가는 1%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되고 경상수지 흑자 더 늘어나고 내년엔 드디어 수출까지 플러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자원무기화 리스크 점검인데 교보증권의 강민석 연구원님이 히토류가 레어 어스 엘리먼트라는 이제 용어래요. 요런 이제 약자는 그러니까 17개의 원소예요. 17개. 뭐 17개의 원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소가 되게 많잖아요. 뭐 수소도 있고 막 되게 뭐 질소도 있고 한데 그중에 이제 그런 원소들 중에서 17개의 원소를 의미한다. 근데 경이토류 좀 가벼운 거겠죠. 중이토류 두 가지인데 중이토류가 일단은 가격이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경이토류는 너무 흔하고 중이토류는 이제 좀 흔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36.7%를 이제 보유하고 있고요. 생산량은 58.3%. 근데 이제 비공식적인 거 다 합치면은 70에서 90%래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냥 일단 장악하고 있어요. 히토류는. 그리고 연구 자석 있죠. 특히 그 전기차 모터 있죠. 거기에 이게 많이 들어가요. 그 네오디뮴이라고 합니다. 이거 연구 자석이라고 하는데 요거 하는 회사가 그거잖아요. 포스코인터. 뭐죠? 전기차 모터에 들어가는 부품. 근데 이제 아무튼 이 연구 자석이 제일 많이 히토류가 쓰인다. 그래서 네오디뮴 이제 요새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게 페라이트 하겠다. 이거 대체제예요. 네오디뮴 대체제. 요건 좀 근데 요거는 좀 단점이 자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 자석의 강도죠. 이걸 얼마나 높이느냐가 문제인데 아무튼 네오디뮴 요건 히토류고 가장 강력한 자석이래요. 그래서 대신에 좀 온도에 약하니까 디스프로시움을 넣어가지고 극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오디뮴 디스프로시움이 같이 성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거를 이제 히토류를 규제하면 미국, 유럽, 일본도 지금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일본은 어쨌든 10년 만에 히토류 의존도를 중국에서 낮췄어요. 한 30% 40% 정도. 그래서 히토류 생산이 늘고 있는데 대부분 경히토류고 중히토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무거울 중. 요게 매장량의 90% 이상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이거예요. 이 중국은 17개 다 생산하거든요. 근데 이 히토류는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사기가 또 어려운 게 환경 문제가 있어요. 폐수, 가스, 방사능 배출되는 이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중국 의존도는 낮춰야 되는. 그걸 낮추기 위해서 하려는 게 이제 페라이트예요. 네오디뮴 대신에 일론 머스크는 나는 페라이트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페라이트 좀 궁금하신 분들은 또 네이버 검색해서 바로바로 찾아보세요. 뭐 요새 페라이트 뭐 테마주로 막 움직이는 것들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러한 내용은 악재예요. 전 세계 경제에는. 왜냐하면 중국이 저걸 통제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페라이트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페라이트도 좀 공부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뭘 투자해야 될지는 솔직히 아직은 잘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이제
요런 정치적인 흐름 이해하시면 좋겠고, 미국, 중국 계속 막 싸우죠.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갈륨, 게르마늄, 뭐 히토류 수출 금지시켜버리겠다, 통제하겠다. 중국이 다 갖고 있으니까. 네오디뮴은 여기 전자기기, 전기차, 구동모터 아까 풍력 터빈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죠. 친환경 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구자석 보세요. 수입 엄청나게 하죠. 왜 그러겠어요? 뭐 전기차나 풍력 이런 데 많이 들어가잖아요. 모터.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한국도 지금 대비책이 좀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광물자원 이제 그거랑 연결지어서 이제 하이난 연구원님은 그래서 저거를 할 수 있는, 저걸 해결할 방법 뭐냐? 결론은 그거예요. 이제 뭐 여기에 답을 좀 해주신 거예요. 오늘 좀 제가 보고서 읽다 보니까 둘이 결이 맞아가지고 그냥 제가 붙여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광물 자원에 그냥 직접 투자해라. 예, 방법은. 그러니까 옛날에 저렇게 히토류나 뭐 아니면 광물 자원 서로 막 자기 거라고 규제하면 그냥 직접 가서 투자해라. 옛날에 유전 탐사했던 거랑 비슷하다. 물론 리스크는 크지만. 근데 포스코 그룹이 그걸 제일 잘하고 있죠. 이제 뭐 리튬 광산, 뭐 리튬 염호 호수, 니켈 투자, 그 다음에 또 포스코 인터 같은 거는 음극재, 그 뭐죠? 그 흑연, 예, 그런 것까지 예, 지금 하고 있어서 잘하고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기술 만들어라. 예. 오펙의 힘이 약해진 건 미국에서 셰일가스가 터져서 그래. 셰일 혁명. 그 밑에 암석층을 파고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막 뽑아낸 거죠. 원유 같은 거, 가스. 예,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제 공급 늘어나가지고 오펙의 힘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저것도 힘을 깰려면 그 광물 채산성을 높이는 그런 이제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리튬 채굴할 때 우리 한번 공부했죠. 직접 추출법. 예, 직접 예, 그 금방 뭐 할 수, 근데 그 물론 기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이런 이제 리튬을 많이 갖고 있는 국가들의 힘이 약해져요. 근데 이건 좀 시간 걸리겠죠, 아직은. 아니면 폐배터리 하면 되고, 아니면 세 번째가 이제 대체자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페라이트 모터, 히토류, 네오디뮴 안 쓰고 페라이트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갈륨 통제하니까 야 차라리 실리콘 카바이드 써라, 이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이 3번 정도가 있었대요, 이런 발표를. 그래서 21년도 말에 예, 여기 요거 보여드릴게요. 폐배터리 리사이클을 먼저 언급했어요. 광물 자원. 그래서 실제로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주가 많이 갔죠. 광산 인수했죠. 예. 그래서 광산 투자한 기업들 상사주가 급등한 거죠. 결론. 포스코나. 세 번째 뭐냐면 히토류 대체제 페라이트 사용할 거다. 일론 머스크가 한다면 일단 하거든요. 요거 이제 포스코의 이제 리튬 니켈 생산 목표인데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페라이트. 근데 좀 공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페라이트 뭐 여기 관련된 기업이 몇 개 있어요. 테마주로. 너무 올라가지고 아직 지금 접근하시면 안 되고. 예. 그게 아무튼 공부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장기 트렌드.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선 결국엔 하는 기업들, 적극적인 기업들을 그래서 포스코 그룹이 시장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가장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LX 인터나 이런 상사주들도 하려고 하고 있고, 현대글로비스도 뭐 아직은 뭐 얘기는 안 나왔지만 리튬 뭐 트레이딩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올라갔었고. 그래서 이런 광물이나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다면, 혹시라도 그런 뉴스가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일단 머릿속에 놓으시고요. 놓은 다음에 뭐 지금 뭐 종목을 뭐 찾아라 이게 아니라 이런 내용을 일단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이런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거나 기업들이 발굴이 됐을 때 훨씬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지금 흐름이다. 일론 머스크만 한다면 또 하는 사람이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화장품 유통 투자 아이디어 점검인데 일단 유통주 너무 부진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엔저 때문에, 예, 엔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본이 더 나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엔저 때문에 내수가 안 좋아졌어요.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아니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렇다고 뭐 돈 까먹는 기업도 아니고 잘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퍼 4배, 5배, 6배. 이세탄이 19.3배. 일본에.
너무 벌어졌거든요. 이 갭을 이제 요새 그 주가 올라가죠, 실제. 엔저가 좀 끝나가는 분위기죠, 좀 단기적으로. 그래서 저번에 저도 이제 뭐 전 주식 잘 못하니까 엔화 투자 좀 해놨거든요. 900원 초반대. 그래가지고 어제 좀 올랐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엔저잖아요. 정말 급격한. 근데 엔화는 아마 저도 개인적으로는 강세로 갈 것 같아요. 나중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간.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도 더 나쁠 게 있냐. 이런 좀 놀린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 화장품이 안 좋은데 중저가 시장 커질 수밖에 없고 고가 시장 좀 어려울 것 같다. LG생활건강은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후 비중이 80%나 돼요. LG는. 근데 아모레는 설화수 비중이 30%밖에 안 돼요. 중저가를 많이 해요. 근데 관건은 그 아메리퍼시픽 그래 중저가 하는 건 알겠는데 이니스프리가 잘 팔려야죠. 이게 관건입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아모레퍼시픽은 좀 더 검증은 필요합니다. 중국에서 그 에뛰드, 이니스프리가 잘 팔리는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동안 안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된다면 이제 수혜 받는 거죠. 예. 그리고 확실한 거는 ODM 회사는 좋아요. 화장품 ODM, 코스맥스, 한국콜마, CNC 인터, 예. 이런 기업들 좋을 수밖에 없죠. ODM 회사들. 근데 그 중에 코스맥스를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왜냐하면 저평가돼 있고 코스맥스가 세계 1위입니다. OEM. 예. 자, 이게 신세계 엔화 같이 떨어지면서 같이 그냥 주르륵 했는데 이제 엔화가 좀 멈춰서 올라갈 수 있고 ODM, OEM 전 세계 생산 능력 그냥 압도적 1위죠. 국내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LG전자가 어제 이제 전자공시 통해서 우리 100조 원 매출이 이렇게 했다. 이거 달성하면 당연히 주가 많이 오를 겁니다. 근데 달성하냐 안 하냐가 관건인데 일단 지금 20년 전까지는 2년까지는 매출이 50조 원, 21년 기점으로 60조 원대, 이제 앞으로 70에서 75조 원까지는 늘어날 걸로 봐요. 전장 부품 막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이제 100조 원 가겠다.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리고서 가전 쪽에서는 고효율 히트 펌프 요거에 대한 수요가 아마 이게 그 보일러 있잖아요. 보일러. 그거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여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난방이죠. 난방하는 거죠. 그래서 고효율 히트펌프 시장 규모가 950억 달러까지 지금 형성돼 있고 북미 유럽 비중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좀 드라이브로 거는 것 같고 근데 핵심은 전장 부품이죠. 당연히. 요거죠. 요거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파워트레인 저 모터 수주잔고 이제 100조까지는 올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우려되는 건 TV가 좀 안 좋습니다. TV는 안 팔려요. 중국 업체들도 막 경쟁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플랫폼. 근데 그렇다고 TV가 연간 2억대는 팔려요. 연간 2억대는 팔리니까 좀 정체돼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나쁘면 다행인데 일단 TV는 아직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핵심은 뭐죠? 전장 부품. 그래서 그거를 계속 증명하면 주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여전히 PBR 기준 좀 저평가다라고 보시고 좀 긴 호흡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삼성증권의 황민성 유영근 연구원이 삼성에서 아마 하이닉스 뭐 세미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질의응답한 걸 그대로 적어주셔가지고 그냥 저도 한번 이거 읽어드릴게요. AI 서버 시장 고성장이 예상되는데 그럼 높은 비용으로 일반 서버 시장 잠식하지 않을까요? 같은 이유로 AI 메모리 시장도 이거 제한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AI 서버가 그 일반 서버 있잖아요. 이게 더 비중 아직은 크잖아요. 이거 잠식하면 어떡해요? 이랬더니 하이닉스 이제 여기 담당자 분이시겠죠. 아닙니다. 예. 일반 서버의 동반 성장 안 하면 AI 성장도 없습니다. 카니발리제이션 서로 이제 하나가 하나를 잠식해요. 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이 모델이 있잖아요. 근데 폴더블 폰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얘가 폴더블 폰만 팔려요. 그러면은 기존 스마트폰이 안 팔리면 새로운 제품이 얘를 이제 잠식하죠. 그걸 카니발리제이션이라 그래요. 용어로. 네, 잠식한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 시장 이거 잠식하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뭐 아니라는데 뭐 우리가 하이닉스 관계자가 아니라는데 뭐 토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리고 AI 서버는 아시겠지만 이제 프로세서 있죠. 이 CPU, GPU 이제 연산하는 거랑 이 D램이요. 얘를 여기다가 데이터를 쏴줘야 되거든요. 계속 옆에서 바로 옆에서 우리 배워봤잖아요. 옆에서 계속 쏴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병목 현상 그리고 차선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HBM 필요하다. 예, 그리고 내년 올해보다 더 2배 이상 성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그 HBM 시장을 왜 하이닉스가 먼저 선점을 했냐? 예, 그 얘기인데 일단 고객과 협업 모델을 했고 AMD랑 오랫동안 개발을 해왔습니다. 예, 제품 기획 개발부터 오차 없이 준비했습니다. 예, 근데 일부 경쟁사는 개발에서 문제점이 있었고 상품 기획에서 문제가 있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쨌든 이 주도적으로 이런 리서치 시장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시장에 어쨌든 선점을 하게 됐고 추후에 계속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뭐 하이닉스에서 또 알려줄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후공정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했던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이거는 이제 공장하고 패키지 부서관이 협업을 잘했대요. 서로. 그러니까 잘 협조를 해서 됐다고 하고 있고 또 SK하이닉스의 MR-MUF 방식 패키지는 현재 HBM3를 넘어 적어도 내년에 출시 예정이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게 HBM3E라고 해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경쟁사가 메모리와 로직은 연산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동시에 그러니까 삼성을 얘기한 거예요. 삼성은 둘 다 하잖아요. 파운드리까지. 그래서 삼성이 주도권 가져가는 걸 우려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어떤 고객도 한 업체가 주도한 걸 원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로 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구도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요걸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예,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MRMUF라고 이렇게 쳐보시겠어요? 저처럼 혹시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MRMUF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뭐 좀 생소하시죠? 그래서 여기 MRMUF 이렇게 쳐보시면 밑에 보면 강혜룡 기자님이 있어요. 요 분이 잘 쓰세요. 서울경제신문. 요 밑에 있습니다. 서울 SEDaily.com. 요게 SK하이닉스가 HBM의 진심인 이유. 제가 HBM 3 있잖아요. 제가 함께 배우기 영상 올렸잖아요. 그것도 이분 거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때 기억나시죠? 한 두세 달 전에 우리 한번 배워봤잖아요. 예.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떴죠. 그래서 이게 그 패키징 방식이에요. 이것도 패키징하는 그러니까 HBM 아시죠? 그래서 뭐 이렇게 구멍 밑에 뚫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거 서로 연결할 때 칩과 칩끼리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보시면은 구리 기둥 세워가지고 숄더볼 아시죠? 어제 우리 덕산 하이메탈 그런 숄더볼을 납땜을 해요. 이제 열압착 방식입니다. 저걸 이제 본딩이라고 하는데 열을 순간 가해가지고 열압착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죠. 덕산 하이메탈 할 때. 그래서 얘들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납땜한다 그래요. 그게. 근데 이게 1024개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24개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기 한 층에 여기 한 층에 요거 1024개를 그러니까 저거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정밀하게 저걸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 번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이 MRMUF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저게 뭐냐면 이제 매스 리플로 몰디드 언더필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여기 이렇게 서로 연결했잖아요. 여기도 액체 같은 걸로 채워야 돼요. 구멍을.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일일이 저걸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TC 본딩, 요게 이제 저 TC 본딩이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하는 거예요. 본딩 장비. 예. 그래서 웨이퍼에다가 NCF, 이게 필름입니다. 얘를 씌워요, 일단. 그러니까 뭐 웨이퍼 장비 해가지고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다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저거 잘라야 되잖아요. 근데 자르기 전에 뭐를 하냐면 저 필름을 일단 먼저 붙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뒤집어 가지고 저 갈아내요. 이게 보통 이제 저렇게 가는 장비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일본 기업도 있고, 일본의 디스코 같은 회사죠. 저걸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라인딩 한 다음에 얇게 만드는 거예요, 웨이퍼를. 그 다음에 잘라요. 예, 블레이드. 예, 요 방식으로. 저 자르는 거 이제 한미도 하고, 이오테크닉스도 있고, 일본의 디스코도 있고, 요 기업들이. 그래서 자른 다음에, 근데 거기에 필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딱 붙일 때 열을 딱 가하면요, 저 필름이 녹아버려요. 녹아서 여기를 채워줍니다. 보이세요? 파란 거? 공간이 거기 그대로 채워져요. 요걸 이제 TC 본딩이라고 합니다. 네, 좀 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열 압착, 열과 압력을 넣어서, 그러니까 다리미판, 우리 그 옷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그랬는데, 제가 좋아하는 막 이게 연예인인가 아무튼 캐릭터인가 흰 티에다가요 이렇게 다리미로 해가지고 쫙 하면 이게 흰 티에, 하얀색 티에 이게 그림이 딱 붙어지죠. 요즘에도 하나요? 이제 저 아마 중학교 때가 고등학교 때 한참 유행했던 것 같은데, 예. 이제 그거 비슷한 거예요. 이제 다리미로 열 줘가지고 붙이는 거. 그게 이제 요 방식이에요. 열과 압력을 가한다. 그 방식은. 그래서 여기 써 있죠. 한미반도체가 잘한다고. 우리 이미 뭐 예전에 공부는 했죠. 그래서 여기 저런 필름 덧대고. 근데 이거를 하면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걸리니까. 하이닉스 엔지니어들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야, 이거 한 번에 이거 하는 방법 없을까?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건 진짜 칭찬해 줘야 돼요. 엔지니어들이 정말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못 하나? 일일이 저거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거를 MR 방식으로 굽는다라고 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리플로우가 위에 갈아서 이제 둘이 붙일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리플로우 장비 아시죠? PSK 홀딩스가 하는. 예. 그거를 이제 대량으로 한다. 그래서 저걸 MR, 매스 리플로우라고 합니다. 여기다 놓고요. 쿠키 굴처처럼 오븐에 여러 개 칩을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린대요. 그러면 한 증목 같은 그 오븐 안에서 납이 녹아버린대요. 이 납땜한 게. 예. 그래서 한 번에 된다고 합니다. 저게. 예. 저게 이제 한 번에 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읽으면서 뭐 정확하게 이게 저도 공정을 본 적은 없으니까 좀 어렵긴 한데, 아무튼 저게 이제 한 번에, 예, 저기서 구워져 가지고 한 번에 이제 열이 가해지는 거. 옛날에 이제 하나씩 했다면, 예. 그래서 이게 대량으로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채워 넣는, 거기에 또 채워 넣는 작업도 동시에 다. 액체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이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마감 작업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걸 몰딩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몰디드, 언더필이다.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마 일본 회사랑 하는 것 같아요. 예. 일본 회사. 근데 삼성은 요 방식은 아니고, 삼성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삼성 마이크로는 아직 TC 본딩 방식 활용이고, 삼성은 아예 저거보다 그냥 그저께인가요? 말씀드렸지만 구리 대 구리를 서로 붙여가지고 공간이 아예 없애버리게, 숄더볼 없이 그런 방식으로 좀 하고 있죠. 그게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고, 되게 어렵죠. 막 이게 공정이 되게 막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HBM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하이닉스도 노력을 한 거죠.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 내용도 있고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 되겠고, 예. 뭐 강일영 기자님 덕에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근데 아무튼, 예, 저걸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예, 저 MR, MUF 방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대량으로 한 번에 반도체 고고 납땜을 구워버려 가지고 붙여버린다. 균일하게. 그래서 마감까지 동시에 해버린다. 그거를 하이닉스가 여러 우여곡절 끝에 개발을 했고, 하이닉스만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식을 내년에도 쓰겠다라는 게 일단 하이닉스의 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증권 의견은 4분기부터는 아마 삼성전자도 일부 납품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아무튼 수주형 제품이잖아요. 이거는 미리 만들어 놓진 않아요. 수주를 받아서 그 다음에 만들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단기간에 HBM 시장 점유율이 삼성이 우리를 이기긴 어렵다.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소닉, 올해 하이닉스의 HBM 판매량은 15개 기가바이트, 시장은 20개 정도, 5개 정도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커진다. 그 내용이 가격은 훨씬 비싸죠. 한 10배 비싸요. DDR4보다. 6배, 7배. 그래서 여전히 높은 성장. 그리고 원가 절감은 여기도 인정하더라고요. 삼성의 원가는 절감이 최고다. 왜냐면 인정했어요. 하이닉스도. 왜냐면 이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원가는 그래도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떨어질 걸로 보고 있고, 재고평가 손실도 하락할 것 같고, 감가상각비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업체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도 추가된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업체들이 다 감산 들어가니까 이것도 손익 개선에 좋을 것 같고. 근데 낸드는 적자가 계속 이어진대요. 지금 100% 이상 적자래요. 그냥 만들면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D램은 CPU나 GPU 옆에 딱 붙어가지고 연산을 도와주는데 낸드는 그 역할을 못해요. 낸드는 그냥 앨범 같은 거예요. 그냥 저장만.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 걸리고. 왜냐면 그리고 모바일이 살아나야 되는데 모바일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당분간은 감산과 비용 정. 그러니까 낸드 쪽은 좀 업황이 더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인텔 인수한 그 공장이 거기가 솔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직은 좀 부담인데 그래도 계속 70에서 80% 이상 영업 적자 이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나중엔 나아질 거지 않을까. 그래서 낸드도 바닥 아니냐 이런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요거는 이제 뭐 IR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 확실히 HBM은 제가 생각해도 삼성이 좀 늦은 것 같아요. 대응에 미스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걸 읽어본 순간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삼성이 뭐 가만히 있는 회사 아니잖아요. 삼성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하겠죠. 하고 있고, 이걸 읽어보면 확실히 하이닉스가 일단 HBM 쪽에서는 먼저 좀 선점은 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기업의 추격전이 좀 시작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진성태 씨는 이제 어제 주가 급등했죠. 뭐 대창 단조나. 그래서 뭐 아니 결국엔 갈 가능성이 높았어요. 왜냐면 뭐 맨날 뭐 두산밖에 가는데 진성이 안 가는 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대창 단조나. 굴삭기 부품은 많이 안 갔죠. 근데 이제 어제 급등했고, 근데 이제 캐터필러가 뭐라 그랬냐면 광물 수요. 그러니까 이것도요. 진성태 씨가 아까 그거에 연결되는 기업이에요. 페라이트 수혜주는 아닌데 아까 하이난 연구원님이 얘기하신 거. 광물 투자 많이 들어간다. 그럼 거기 뭐 들어가요? 굴삭기. 그럼 종목 하나 보이시죠? 뭔지. 굴삭기 쪽이 저기랑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중국이 히토류 수출 규제하고 광물 자원주의 하는데, 민족주의 하는데, 자 그럼 그걸 없애는 방법은 광물 투자를 하면 돼요. 직접 캐거나.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는,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 게 굴삭기죠. 이거는 캐터필러가 직접 언급을 한 겁니다. 세계 1위 굴삭기 회사가. 그래서 광물 실제 사용량이 700만 톤에서 1,500만 톤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내연기관차보다 전기차는 광물을 6배 이상 써요. 채굴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뭘 건설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굴착기라 그러죠. 굴착기. 땅 파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진성이 긍정적인 건 캐터필러 매출의 60%예요. 아니 그 캐터필러 향 매출이 6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60%가 캐터필러로 가요. 나머지는 이제 두산바켓, 존디어, 미국의 농기계 회사죠. 이쪽 비중 70%. 미국 비중이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진성이 가장 그 미국향 기업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캐터필러로부터 최우수 협력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 이제 끝나면 미국 중장비가 또 들어가서 인프라 재건할 수도 있죠. 45조 원 정도. 그래서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진성의 미래는 좀 밝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또 교체 수요도 있대요. 또 태국의 신규 공장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증설 공사 돌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간 1, 3차까지 단계적으로 2천억 증설해서 내년에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제 증설이 된다. 구조적 수요 증가 가능하고, 올해 영업이익 665, 영업이익률이 원래 8%인데 11.5로 점프했고요. 중국산 부품은 안 쓴대요, 잘. 왜냐하면 품질 보증 기한도 1년밖에 안 되고, 과거에 진입했다가 캐터필러 기술력 때문에 안 됐다고 합니다. 유럽과 일본보다는 한국이
기술력과 AS 대응 속도 빠르고 또 최우수 협력사니까 신제품 나오면 그러니까 신제품 만들 때 우선권 확보가 있대요. 예. 그래서 진성의 매력이 있다. 여기 광물 투자 집행된 거고요. 현재까지 PER 정말 낮게 했죠. 그러니까 이게 진성 TC가 얼마나 왕따 당한지 아시겠죠? 검은색. 아니 지금 이런 광물 민족주의의 수혜주인데 이러고 있어요. 예. 그나마 어제 급등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1위가 캐터필러. 여기에 대부분 매출을 하고 있고 이런 거 만들어요. 이렇게 여기 굴삭기 밑에 무한계도 있죠. 요 밑에 들어간 부분들 이런 거 만들. 요거 하는 회사가 또 이제 대창난조 또 있고. 예. 근데 제가 이제 봤지만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 비싸진 않아요. 올랐어도. 예. 이제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굴삭기 성장도 있고 근데 이게 얼마 전에는 11,000원대에 있던 기업이에요. 11,000원 순식간에 가죠. 근데 그럴 때는 사람들이 관심 안 갖습니다. 희한하게 그죠? 근데 어쨌든 아직은 더 남아있지 않나 이제 이런 트렌드에 딱 맞는 기업인 것 같고 오랜만에 테크잉 나왔고요. 2분기 실적은 기대하지 마세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안 하니까. 마이크론이 주요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핸들러 뭐냐면 이렇게 검사할 때 핸들러가 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웨이퍼나 반도체를 이렇게 옮겨주는 장비예요. 그 핸들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비중 높고 그 다음에 체인지 오버 킷이라고 그 핸들러 장비에 탑재되는 교체용 부품이 있거든요. 요게 매출이 계속 늘고 있대요. 그것도 좀 긍정적이고 그래서 보통 DDR4에서 DDR5로 바뀔 때 교체 수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이크론은 DDR5 출하량이 DDR4보다 이제 더 많아지는 걸 내년 1분기, 하이닉스는 내년, PC는 내년 1분기, 서버는 내년 2분기. 그러니까 DDR5가 훨씬 많아지겠죠. 그리고 과거 테크잉의 아까 COK 그 교체용 부품 요게 DDR4 처음 도입된 이래로 계속 매출 늘어서 이제 632억까지 632억이면 전체 매출이 한 30% 돼요. 꽤 큰 거죠. 최대 고객사는 마이크론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도에다가 저거 후공정 회사예요. 테크잉은 검사. 그래서 아마 인도 쪽 수주도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테스트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테스트 공정은 이제 웨이퍼 상태로 진행된 웨이퍼 테스트 있죠. 웨이퍼. 이게 전체 테스트 하는데 패키지 이제 패키징 해가지고 하는 패키지 그 다음 마지막에 모듈 제대로 이게 되는지 신규 장비로는 웨이퍼 테스트 거기 사용되는 프로브 스테이션이 있대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어떤 검사하는 장비에다 이거 옮겨줘야 되죠. 그래서 그거를 잘 이게 접촉할 수 있게 잘 검사할 수 있게 이게 조절해주는 그런 장비인 것 같고 HBM용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리고 이 회사의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꽤 높아요.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마이크론 때문에 주가가 안 좋았지만 매출 테스트 관련 업체 중에서는 가장 양호한 그런 내용이고 마이크론이 이제 이렇게 후공정 인디아, 타이완, 차이나 이런 각각의 투자 계획이고요. 마이크론이 투자 이렇게 뒤에가 회색이 마이크론 투자인데 그에 앞서 먼저 움직이죠. 매출이 설비 투자죠. 마이크론이 어쨌든 내년엔 좀 그래도 투자 좀 늘리지 않을까. 내년 뭐 하반기나 그리고 후공정은 할 것 같고 그래서 테크잉도 최악은 좀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저는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오늘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PSK홀딩스니 뭐 요새 STI, 인텍플러스 뭐 이오테크닉스 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공부했던 HBM 후공정이 뭐 난리가 났어요. 무서울 정도로 정말 2차 전지가 안 부러울 정도로 요새는 뭐 완전히 주도주 돼버렸는데 다만 지금은 좀 각별히 주의는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반도체인데 어디는 울고 있잖아요. 어디가 웁니까? 전공정 그 웨이퍼에 칩 만들어주는 그 회사들은 막상 지금 못 가요. 장비 회사들. 후공정 만들고 나서 해주는 업체들은 날아가는데 전공정 장비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 또 공부하셔가지고 한번 또 미리미리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거기도 투자 들어가야 되거든요, 내년에. 그죠? 뭐 예를 들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EUV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증착 장비, 그죠? 많이 있죠. 증착, 뭐 세정도 있을 거고, 다양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전공정에 쓰이는 그런 부분도 한번 공부를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쪽은 아예 관심들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이제 투자를 줄이니까 여기는 아직 안 될 거야. 이제 이런 좀 심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KB증권의 이제 정혜정 연구원님은 포스코홀딩스 일단 저거죠. 어제 그 포스코홀딩스가 그거 했죠. IR 했잖아요. 그래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치를 다 올려버렸어요. 2차 전지 소재 아예 승부를 걸겠다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잡아버렸어요. 그래서 목표치 대비해서 지난해 목표치보다 51% 매출에 EBITDA 그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기 전에 영업이익인데 그걸 36.4%. 예, 그래서 그룹 전체 46.2%를 2차 전지 할당했고 3년간 본격 투자하겠다. 2030년 기존 생산 목표치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보다 리튬은 12.3만 톤, 니켈을 2만 톤 더 생산할 걸로 보이고요. 리튬 매출액도 목표치가 이제 1.9조 원 정도 더 올라갔습니다. 올해 4분기부터 아마 이제 2차전지 소재 매출 잡힐 것 같고 제일 관건이 리튬인데 올해 이제 4분기부터 리튬 수산화 리튬 공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이제 2월하고 내년 10월 그러니까 올해 10월 또 내년 2월 여기서 이제 각각 생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4분기부터죠 실제 생산이. 예, 포스코에 이제 저기 호주에서 받아가지고 수입한 광석을 통해서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의 회사가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정제하고 가공한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이제 매출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포스코홀딩스 자꾸 이제 많이 물어보실 때 적어도 올해 4분기하고 내년까지는 좀 보자. 왜냐면 이제 리튬 만드는 것까지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염호에서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나오는 거는 탄산 리튬이에요. 염호로. 그거를 수산화 리튬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거 수산화 리튬 잘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에코프로 계열사 있잖아요. 예. 에코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도 주가 많이 올라갔던 거고. 우리 그때 리튬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얼마 전에 그 보고서에 리튬 많이 나왔죠. 근데 이제 포스코도 자체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이거. 그게 이제 내년입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또 저기 염호 호수에서 리튬을 만들면요 원가도 싸대요. 그래서 마진도 괜찮다. 아무튼 이렇게 성장하는. 여전히 주가 뭐 비싸진 않죠. 다만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지금 쫓아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계속 보유 전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거 읽는데 되게 힘들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현대 어제 덕산도 되게 많았죠. 근데 현대차 증권의 광민정, 김윤정, 지오 엘리먼트는 좀 생소하시죠. 저도 좀 생소해요. 저도 이거 안 본 건 아닌데요. 예전에 이제 깊게 공부는 안 해봤고 지오 엘리먼트가 이제 오늘 보고서 나와서 한 번 더 봤는데 오늘은 좀 깊게도 공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거나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앞으로 성장성은 확실히 있어 보이긴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ALD 원자 증착 방식이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증착할 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PVD, 화학기상. PVD가 있고 물리 증착, CVD. 여기 제일 많이 쓰죠. 화학기상, 증착, ALD. 증착이 뭐예요? 증착이 우리 옷 입는 거예요. 옷을 입을 때 여러분이 직접 입으면 그냥 여러분이 입는 건데 반도체는 자기가 옷 입을 수 있어요. 옆에서 누가 입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세 가지 방식으로 옷을 입히는 거예요. 저 옷을 입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화학 물질 있죠. 화학 물질을 여기 반도체 여기다 입혀줘야 돼요. 하이K 소재 뭐 이런 거 들어보시죠. 로우K 이런 메탈 금속 이런 것들을 반도체에 입혀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증착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이제 세 가지죠. 근데 요게 이제 떠오르죠. 요게 EUV 공정과 연동되고 하이K 소재 아시죠? 유전율이 높은 거. 여기서 전류가 흘러서 캐퍼시터로 전류가 들어가는데 옆에 유전율이 높은 하이K를 ALD 증착 장비로 얘를 입혀줘요. 옆에다가 물질을. 그럼 얘가 안 나갑니다. 옆에 BTS 오빠들이 옆에 딱 있으니까 안 나가요. 계속 있으려고 하죠. 안 그러면 얘는 나갑니다.
공간도 좁으니까. 근데 안 나가려고. 그게 이제 하이K 소재고 유전율 꿰어낸다. 우리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주는 장비가 ALD 장비. 이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제 하는 회사가 바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성 엔지니어링. 예. 그리고 아무튼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이제 증착할 때 10나노 증착할 때 1나노 차이가 1%의 균일도 문제지만 100나노를 증착하면 10% 균일도 차이가 발생해서 어쨌든 굉장히 미세해지거든요. 반도체가. 그거를 미세하게 해주는 증착 장비가 ALD입니다. 예. 그래서 순수 메탈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한 소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재를 입혀줘야 돼요. ALD는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이틀 전에 GAA 방식 어떤 건지. 그래서 여기에 삼성전자가 이거 3나노 지금 시작했잖아요. 여기에 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얇게 만들어줘야 돼요. 증착을.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이고 제가 좀 빨리빨리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반도체 미세와 반도체를 막 적층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ALD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 세 가지 설명 나와 있죠. PVD. 예, 요거는 이제 반도체 도체 역할을 물질을 하는 물질을 그냥 입히는 거고 요건 많이는 안 써요. 반도체에서는 요걸 많이 써요. CVD. 화학 반응. 이제 가스 같은 걸로 하는 거죠. CVD는 이제 그러니까 ALD는 저런 방식의 일정인데 굉장히 미세하게 합니다. 얇게. 그래서 이게 단차 피복성이라 그래가지고 증착이 균일하게 돼요. 어디는 막 튀어나오고 어디는 우리가 옷 입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바를 때 완벽하게 쫙 균일하게 발라져야 되는데 그걸 이제 안 되면 이게 당연히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ALD는 그런 걸 해줍니다. 그리고 보통 액체를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고체도 써요. 그러니까 액체 혹은 고체 소재를 써서 입히는 거예요. 근데 지오 엘리멘트가 뭐 하는 회사냐? 저거 ALD 증착할 때 장비로 거기에 소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구체, 화학 소재. 뭐 액체든 고체든 걔를 입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송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옮겨야 되거든요. 그걸 해주는 이제 보관 용기라고 보시면 돼요. 캐니스터. 이송하는 장치. 예. 거기에 또 필요한 센서, 그거를 만드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ALD랑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ALD는 증착 속도는 느리지만 어쨌든 일정한 정밀한 방막 두께 형성에 유리하고 GAA에 꼭 필요하고, 예. 그리고 요 증착 장비 세계 1위는 ASM입니다. 세계 1위는 ASM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글로벌 1위입니다. 55%.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2등. 1분기 실적 발표에서 ALD 장비 매출을 파운드리가 주도했다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GAA 방식이나 이제 이런 파운드리가 ALD 장비 시장에서 이제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그래서 실제 ASM이라는 회사가 경기도 화성에 거기 삼성전자 있잖아요. 거기에 두 번째 신사업 R&D 개발센터를 구축을 발표했어요. 이거 하겠다. 그 다음에 PALD란 장비는 한국에서만 만들겠다. 이건 뭐냐면 플라즈마를 이용한대. 그러니까 ALD 장비인데 그 앞에 훨씬 더 미세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미세하고 낮은 온도에서 플라즈마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반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쪽 시장이 더 커지겠죠. 이 동사는 이제 전구체 기화 아까 그 ALD에 들어가는 어떤 기체나 액체, 고체 막 이런 것들을 이송하는 거고, 스퍼터링이라고 있어요. 이제 스퍼터링은 배송 공정에 주로 사용하는 건데 이건 근데 비중은 많지는 않아요. 핵심은 요겁니다. 그래서 ALD 증착 공정에 필수적인 그 전구체 소재를 보관하고 이송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게 그러니까 보관함 같은 거예요. 보관함. 거기에 센서 붙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조립해서 모듈화 하는 게 PEV 이런 걸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1등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캐니스터는 화합물마다 다 다르니까 맞춤형이 또 필요하대요. 예. 맞춤형 캐니스터 원래는 그냥 미리 만들어 놓은 범용도 있는데 고객이 원하는 대로 또 세팅을 해주는 그런 거고, 미국의 경쟁사가 있는데 미국 경쟁사는 그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여기 지오 엘리먼트가 가장 좀 돋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ALD 증착에 필요한 그 전구체 있죠. 이 전구체 화합물은
독성이나 이런 게 좀 위험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초고순도 상태여가지고 잘 보관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관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스템하고 비슷해요. 저스템 기억나세요? 저스템은 웨이퍼를 보관하는 그 장비 있죠. 낮은 습도를 없애가지고. 예. 그 회사의 장점이 뭐죠? 수율을 올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캐니스터도 이게 중요하죠. 이 고순도 상태로 잘 보관할 수 있게. 보관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EUV에도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예. 그래서 올해 말에 안성 2공장, 우리 2분기 말에 안성 2공장이 증설 완료. 제가 아까 전자공시 찾아보니까 9월로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ALD 장점은 요렇게, 요게 ALD인데 균일하게, 예, 요런 거랑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깔끔하게, 뭐 군더더기 없죠. 근데 여기는 약간 여기 좀 번짐 현상 같은 게 있죠. 파란색으로 중간에 잘했는데 선은 잘 그렸는데 파란색이 여기 보이세요? 약간 좀 뭉쳐 있죠. 증착 소재. 여기는 뭐냐면은 선은 그리다 말아버렸어요. 선을. 근데 여기는 다 돼 있죠. ALD 적용 제품군 3D DRAM, NAND, 뭐 이런 GAA 방식의 파운드리, 그리고 PVD 방식은 이렇게 보세요. 뭔가 균일하지 않죠. 결함이 이게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ALD는 이렇게 밑에 요겁니다. 깔끔하게 되죠. 균일하게. 요걸 원하는 거예요. 요걸 원하면 ALD 써야 된다는 겁니다. 국가별로 이제 초미세 공정 양산무 3, 2, 1.4나노 참고하시고, 시장 성장은 매년 16에서 20%, 굉장히 고성장이죠. 그 다음에 지오 엘리멘트는 요게 커니스터를 여기 담는 거예요. 보관 용기예요. 요거. 거기에 또 센서 들어가고 모니터링 해야 되거든요. 저게 이제 액체나 이런 게 잘 안전한지. 솔리드 캐니스터 뭐냐면 고체를 담는 거예요. 여긴 액체, 여긴 고체. 요거를 합친 거, 요런 센서나 요거 다 합친 게 요런 PEV. 요건 스퍼터링 소재. 배선에 쓰이는. 그리고 GAA 우리 얼마 전에 배웠죠. 요게 플래너. 한 면만 닿는 거. 요게 TSMC가 하는 거, 세 면이 닿는 거. 얘는 나노 시트. 저렇게. 전면이 다 닿게. 이렇게 만들어버린. 여기에 이제 저런 ALD가 많이 쓰인다. 요게 이제 신규 시설 투자인데, 이게 작년에 공시가 나왔어요. 9월 7일 날. 그래서 77억짜리. 제가 찾아본 건데요. 투자 기간은 9월 6일 날 끝납니다. 이게 9월 6일 날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출 양산 들어가서, 그러니까 날짜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성 쪽 나와 있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투자할 때 봐야 될 것 중에 Q가 열려 있냐, 수요가. 근데 그게 열려 있는 기업이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좀 더 찾아보니까 순현금이에요. 부채가 없어요. 순현금이고, 뭐 없는 건 아닌데 이제 현금에서 부채 빼니까 현금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주식 더 뭐 증가할 주식도 없고, 작년에 70억 이익이니까 주가가 싸진 않고요. 다만 이제 밸류 계산이 안 됩니다. 도대체 올해 얼마 벌지 알 수가 없어요. 수주 잔고도 없고. 이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예. 애널리스트도 추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내용은 좋은데 좀 조정을 기다렸다가 보시면 어떨까.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근데 분명히 공부해볼 만한 기업입니다. ALD 장비랑 ALD 요 증착 시장과 함께 간다. 자, 그리고 전장부품, 스마트카, 커넥티드카 우리 공부 많이 하고 있죠. 여기도 뭐 성장하는 산업이니까 우리 이제 지겹도록 배우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SDV. 소프트웨어로 차를 통제한다. 요거고, 근데 세 가지 SDV는 전기전자 아키텍처. 예. 그러니까 자동차를 제어하는 그런 뭐 반도체 같은 거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중앙에서 통제하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주행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플랫폼. 뭐 날씨라든가. 예. 이런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전기전자 아키텍처는 이제 차량의 전자장치에 관여하는 부품이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 예전 방식은 기능별로, 예, ECU가 차량용 반도체죠. 여기에 센서 케이블 다 묶어가지고 바퀴 쪽, 뭐 저기 앞에 운전대 쪽, 엔진 쪽 이런데 각각의 저 ECU가 분산돼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작동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전선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바뀝니다. 저걸 다 없애버리고요. 중간 기능별로 해버려요. 기능별로. 인포테인먼트. 예, 그래서 이 도메인 이게 이제 지금 영역 기반
예, 여기 도메인 말고 여기 영역 기반. 그러니까 뭐냐면 인포테인먼트 영역, 예, 자율주행 영역 이렇게 나눠가지고 단순해집니다. 이걸 ZCU라고 하는데 그럼 전선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전선 없는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서로 막 무선 통신하거나 FPC로 연결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당연히 업데이트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 기준 여전히 레벨 1 자율주행 기술로는 아직은 레벨 1은 거의 자율주행이 아니죠. 네. 레벨 2는 이제 올해부터 보급형. 이것만 돼도 이제 ADAS라고 아시죠? 뭐 차가 막 옆으로 어떤 차가 지나가면 깜빡깜빡 해주고 사람이 앞으로 훅 지나가면 빼빼빼 해주고 그 다음에 앞차랑 부딪힐 것 같으면 알아서 그냥 딱 세우려고 하고 그 다음에 차선 이탈하려고 그러면 이걸 확 돌려주고 그거 이제 ADAS라고 하는데 레벨 2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레벨 2만 돼도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레벨 3는 이제 그 틈새 영역이지만 조금 더 천천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현대 기아도 여기에 지금 이제 탑재된 차들을 지금 이제 출시를 하니까 올해 EV9은 이제 레벨 3 탑재하는 걸로 알거든요. 예, 그래서 시장은 커질 것 같다. 레벨 4랑 레벨 5는 거의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 많이 걸리고요, 저거는. 그리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도 안전 때문에 뭐 전면 충돌,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의무화를 추진을 했고, 예, 그래서 계속 ADAS 시장 커진다. ADAS는 내년 7월 7일 날 유럽에선 모든 신차에 의무화됩니다, 탑재가. 예,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반도체, 카메라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자율주행용 칩입니다. 여기 모빌아이, 엔비디아, 퀄컴 뭐 이런 기업들이 하고 있고 라이다와 카메라가 이제 눈의 역할을 하는 거죠. 라이다는 좀 비싸고 카메라는 좀 싼 편이고 시장 규모 카메라가 좀 크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카메라 센서도 들어가죠. 예, 인간이 볼 수 없는 항목까지 다 해줘야 되니까. 화소수는 좀 낮은데 아마 화소수도 늘어나겠죠. 테슬라 모델 3나 Y는 9개나 카메라를 써요. 왜냐면 라이다를 안 하니까. 예. 그래서 레벨 3만 가도 카메라가 한 8개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카메라는 지금 2.35개에서 한 9억 개 정도까지는 필요하다. 그래서 전장용 반도체도 어쨌든 시장 커지고 특히 이미지 센서 이게 카메라에 들어가는 거죠. 차량용 자율주행 칩. 그런 내용입니다. 요게 일반적인 도메인 방식. 여기 보시면 기능별로 돼 있죠. 여기 기능별 다 그죠? 이렇게 많아요. 여기 전선 뭉치들이 다 뭉쳐 있는 거예요. 분산돼 있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앞으로 요 방향으로 하거든요. 중앙에 하나의 큰 칩이 있어요. 저기서 통제를 해요. 그리고 여기 예, 보시면 이제 영역별로 뭐 자율주행 영역이니 어디니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소프트웨어로 통제를 합니다. 되게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레이다 요거 라이다는 이제 센서인데 레이더를 써가지고 돌아오는 시간 계산해가지고 3차원 분석을 해줘요. 그래서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은 라이다가 좋아요. 우리 카메라는 인간의 눈하고 똑같아요. 거의 악천후 잘 안 보이죠. 대신에 카메라는 정확히 보죠. 저 위에 차선 정확히 보고 날씨가 맑으면 표지판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둘 다 있는 게 좋아요 사실. 근데 테슬라는 요것만 써요. 저기다 컴퓨터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라이다 없는 대신에 라이다 역할을 하는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거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경제 긍정적인 신호들인데 BNK 투자증권의 김성도 연구원님이 이제 적어주셨고 6월 미국 CPI가 3.0 예, 어쨌든 꺾였습니다. 3%까지 꺾였고요. 작년 이맘때 9.1이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날 난리가 났죠. 예, 9.1 예, 충격적인 수치였죠. 근데 일단 1년 만에 반토막 3분의 1토막 나버렸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꺾였고요. 식품도 꺾이고 중고차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물가가 떨어지면 미국은 지금 고용이 좋으니까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요. 내 소득이 5% 증가하는데 물가가 2% 오르면 3%가 남는 거죠. 근데 옛날엔 반대로 물가가 9%니까 작년에는 마이너스 4예요. 나는 실질 소득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돈 안 쓰죠. 그러니까 실질 소득 지금 개선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저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미국 경기선행지수, 글로벌 경기선행지수 빨간색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아마 당분간 시장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이제 내용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다음 전자공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제 있었던 것 중에선 TSI 아시죠? 이 회사가 이제 믹싱 장비 윤성 FNC가 대표 기업인데 여기도 TSI도 대표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310억 규모 누구한테 했는지 모르겠어요. 있었고 어제 한국카본이 합병했어요. 한국신소재라는 회사 아세요? 유리섬유. 그러니까 한국카본이 저런 유리섬유를 이용해 가지고 보냉제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계약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회사를 완전히 100%다 흡수합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건 이거 한국카본 주식수 늘어나서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합병 후에 주식수는 이제 최강시 연구원님이 텔레그램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거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합병 후에 주식수는 18.5% 늘어나니까 이건 당연히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당 순이익이 43% 증가해요. 그러면 이게 주주들한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익 때문에 당기 순이익 86억 회사예요. 이게 마이너스면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당연히 저는 이거는 더 오히려 좋을 수 있다. 합병을 하면서 왜냐하면 한국신소재가 저 EPS를 올려줘요. 주당순이익. 주식수보다 2배 이상. 예. 근데 같다면 사실은 뭐 큰 영향 없겠지만 그래서 합병에 반대하시면 저기 매수 청구 해준다고 하는데 반대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국카본 보유하시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아무튼 합병이 있었습니다. 어제 EPS가 이렇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LG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래 아까 그 내용이고 아세아제지가 어제 그 배당 발표했어요. 자사주 매입수가 칭찬해줘야 됩니다. 분기에 500원 배당 예정이고 200억 규모 자사주 취득 이거를 이제 앞으로 소각하겠대요. 취득하고 75% 이상 소각하고 또 남은 물량 또 소각하고 이렇게 계속 단계적으로 그래서 내년까지 총 400억 취득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한 거 50억 포함해서. 근데 그거를 단계적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200억 중에 75%를 소각하고 25년에는 또 400억이죠. 총 합쳐서. 여기서 소각되지 않은 물량의 75%를 또 소각하고 25년 6년 가면 나머지 다 전량 다 소각하겠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자 매수는 여기 있네요. 금호석유가 이제 남진우 상무가 좀 샀고 하나가 오랜만에 매수 들어왔더라고요. 내부자.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 여기도 이제 김태환 상무가 9,700만 원 정도 내부자 매수가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이 끝났습니다. 시장이 오늘 제가 오늘 좀 보고서 내용이 중간중간 또 이게 설명드릴 게 많아가지고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자, 오늘 이제 지수는 방금 마무리가 됐고 코스피는 2600은 돌파는 못했고요. 코스닥이 훨씬 강했죠. 코스닥은 893포인트 다시 900선 넘으려고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으로 오늘 잘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다 샀고요. 주로 외국인은 조선업종, 기계, 전기전자. 근데 기관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오늘 뭐 거의 한 4천억 정도. 전기전자만 2천억 정도. 그냥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오늘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섹터적으로는 일단 원전주가 폴란드 원전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원전주 분위기 좋고 BHI는 뭐 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랑 뭐 같이 한다는 뭐 약간 뉴스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급등했고 오늘 오랜만에 또 로봇주들도 일부 근데 이 중에 뷰노, 뭐 딥노이드, JLK 다 의료 AI 관련 주들이죠. 여기가 또 불을 뿜어버렸고 그리고 반도체 오늘 좀 장비 회사들도 분위기가 좋고 한미가 상한가 결국 갔네요. 시총이 얼마입니까? 이게 지금 그 4조? 시총이 지금 현재 4조라고 합니다. 4조. 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시총이 지금 현재 4조까지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주 중에 사주가 있나요? 아무튼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한미, 제우스, 오로스테크 다 HBM 쪽이고요. APTC 여기는 시각장비, STI, HPSP, 이오테크닉스부터 해가지고 뭐 장비주들이 뭐 그냥 불을 뿜어버렸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많이 올랐는데 뭐 3, 4% 오른 기업들은 그냥 오른 것 같지도 않죠. 예. 그래서 종목별 차별화는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전공정 쪽은 좀 약해요. 전공정 장비주들은 조금 뭐 유진테크 같은 거, 에로티베큐도 아직 좀 약하고, 그러니까 전공정 쪽은 아직은 후공정에 비해서는 좀 밀리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이죠. 여기도 가온칩스, 뭐 칩셋 미디어, 메커스 뭐 할 것 없이 다 강했습니다. PCB 업체들도 오늘 대덕전자가 무려 10%. 여기도 이제 기대감이 요새 좀 있죠. 네. 그리고 오늘 심텍도 좀 올라갔고, 근데 다만 이제 이번 사이클은 좀 대덕전자가, 왜냐면 심텍은 이제 모바일 쪽이잖아요. 근데 이 대덕전자는 주로 거기 자동차용, 플립칩 BJ 쪽이다 보니까 또 거기 HBM이 아직 들어가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런 거 개발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쪽 대덕전자가 월등히 좀 강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메타버스 관련주도 다 급등해 버렸어요. 뉴가 급등하고 컨텐트리 중앙도 오랜만에 올랐네요. 에이스토리.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사들도 오늘 다 일제히 좀 일부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또 AR 관련주 뭐 유전자 치료제, 오늘 바이오 쪽도 좋았고요. 플렉서블 OLED 이쪽도 장비 회사 중심으로 해서 좀 올라간 것 같고요. 반도체 재료주들도 뭐 오늘은 미코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 열압차 이렇게 세라믹 히터라고요. 이게 잠깐 해주는 거 있거든요. 붙이려면 우리 다리미 역할 해주는 거죠. 다리미 역할처럼 이렇게 열을 딱 했다가 하는 거. 뭐 그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이제 뉴스도 있었고, 근데 오늘은 이제 미코가 12% 올랐고, ISC가 11%, 아까 이제 우리 한번 배워봤던 지오 엘리먼트도 8% 가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반도체 날이었다. 그리고 KC텍 전공정 쪽이죠. 여기도 오랜만에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오늘 장비주가 좋았고요. DNT, 피롭티스. 여기 DNT 같은 경우는 그 레이저 노칭 장비죠. 그렇게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고 오늘 강했습니다. 또 LNG 관련주들은 오늘 한국카본 역시 시장에서는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합병 관련해서. 그리고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3% 추가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뭐 면역 항암제, 조선주도 오늘도 뭐 하나오션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계속 오르고 있고, 2차전지 셀도 오늘 좀 괜찮았어요. 오늘 이제 삼성 SDI가 분위기가 살아났습니다. 스마트폰 섹터도 좀 일부 종목도 올라갔고, 제약업체도 오늘 셀트리온 제약이나 이쪽은 이제 아시죠? 그 합병 이슈. 그리고 와, JW 중해제약도 많이 갔네요. 3만 원을 넘겨버렸네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가 좋았고, 오늘 게임주도 좋았습니다. 게임주도 많이 올랐고, 엔터주 어제 YG 엔터가 좀 흔들렸었죠. 오늘은 근데 YG 엔터가 오늘은 어디 있나요? YG 엔터 왜 안 보이죠? 보이질 않네요. 왜 이러지? 오늘은 그냥 보합 정도에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보합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멤버 리사가 뭐 근데 아직은 뭐 그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OLED, 모더나, 페인트. 오늘은 뭐 이렇게 많은 업종들이 다 급등한 게 많아서 분위기 좋았는데, 다만 오늘은 이제 이쪽 건설 기계 쪽은 이제 어제까지는 좋았는데 오늘은 빠졌습니다. 일단 최근에 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오늘 조정이 좀 나왔고, 관광업체 일부 좀 빠졌고요. 전선 관련주도 뭐 최근에 많이 오른 후에 오늘은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이 페라이트 관련주가 이쪽에 있는데, 실제로 뭐 이게 뭐 그 저도 이 기업들은 아직 분석을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아무튼 한번 나중에 공부해 보시고, 예. 여기 아닌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페라이트 관련주니까 나 해봐야지 이러시면 안 되고 옥석거리긴 하셔야 돼요. 예. 무늬만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늘 면세점 타이어 이쪽 좀 빠졌고, 코롱 인도가 오늘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히토류도 오늘 좀 빠졌고요. 자동차 부품은 오늘 좀 안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빠졌고, 종합상사도 오늘 좀 쉬어갔어요. 예, 근데 그래도 포스코 인터랑 LX 인터는 좀 올라왔네요. 자동차주들도 오늘 모비스 빼고는 다 좀 부진했습니다. 예, 그냥 뭐 다 오늘 지지부진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환율이 꺾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이것도 이거 매력 없는 거 아니야? 이제 또 막 이런 느낌이죠. 환율 떨어지고. 예.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의 조정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지노 아직 부진하고, 인터넷 대표주는 오후에 좀 밀려버렸군요. 임플란트도 좀 최근에 지지부진 하고 있고, 네. 피팅주 오늘 좀 쉬어갔고요. 의류주도 좀, 그러니까 지수 오른 거에 비하면 또 오늘 막 이렇게 급락한 기업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참 시장이 되는 업종과 안 되는 업종의 차이가 너무나 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오늘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는 다 좀 괜찮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는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이제 상위 기업들만 좀 잠깐만 보고요. 아쉽게도 삼성전자는 답답하고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들은 그냥 급등하고 난리가 났는데, 막상 이제 형님들은 못 가네요. 근데 형님들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못 가는 상황에서 아우들만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 이제 장세가 더 랠리가 연결이 되겠죠. 예. 오늘 SDI 좋았고, 포스코홀딩스, 뭐 에코프로 어제 급락하고 오늘은 다시 반등했고, 셀트리온 상승했고요. 그리고 한국전력이 이제 좀 바닥 찍은 거 아니냐. 이제 전기요금만 안 내린다면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여전히 좋고, 크래프톤, LNF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요새 2차 전진 좀 부진해요. 일부 기업들이.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오늘 5%. 오늘 그 미국의 태양광회사 주가들이 좀 올랐어요. 하나솔루션도 이제 딱 4만 원 초반 찍고 이제 탄력적으로 좀 올라왔고, 그리고 두산박해 좀 빠졌고요. 코스모신 소재도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양극재죠. 그러니까 오늘 양극재 회사들은 일단 에코프로 쪽은 좋았는데, 뭐 나머지 기업들은 계속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JYP 좀 빠졌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라뇨.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와, 저거를 저렇게 공부해도 저희가 지금도 들고 있을 수 있을까? 혹시 뭐 들고 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대단한 거고요. 저기 말은 쉬워요. 말은 뭐 4배 갔습니다 이럴 수 있는데, 저거 들고 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저라도 못해요. 저라도 아마 그 전에 팔았을 것 같아요, 사실. 예. 근데 아무튼 대단한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장비 회사가 된 거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뭐 펄어비스, 한정기술, 예, BJF 리테일 이런 기업들 좀 올랐고, 카카오게임즈, HPSP, 루닛, 한화가 많이 올랐네요. 5%. 예. 내수주들도 좀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참 답답하긴 하죠. 예. 좀 팍팍 좀 가지면 좋겠는데 내수주들도 아직까지는 좀 답답하고, 사마알루미늄이 아마 증설 공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좋았습니다. 사마알루미늄이 한 7% 가까이. 사마알루미늄, 예, 증설 공시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분위기 괜찮았고요. 그리고 ISC 급등했고, OCI도 10%나 올랐습니다. 예, OCI도 하도 그때도 정말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 주가 하도 빠져버리니까. 근데 일단 예, 다행입니다. 어쨌든 15만 원이면 거의 신고가 아닌가요? 그죠? 예,
반도체로 보여주는 거에 신고가 났네요. 자, 아무튼 이제 여기까지 좀 설명해드리고, 또 여전히 못 간 기업도 있고 뭐 또 잘 가는 기업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계속 공부가 되시면 나중에 아마 자신감 생길 거예요. 그래서 뭐 절대적으로 당부 주신 거는 지금 안 가는 거를 그냥 막 던지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나중에 좀 회복될 때 그때 정리를 할 건 좀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공부가 끝난 기업인데 앞으로 좋아질 회사라는 게 확실하면 이제 그럴 때 옮겨가는 게 맞습니다. 단지 그냥 지금 옮기자,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사람이 이제 조급해져요. 막 저렇게 잘 가는 게 또 보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요새 워낙 또 좋은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고 아주 깊게 분석한 보고서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 위주로, 아무튼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는 웬만한 보고서를 그냥 다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어쨌든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모든 보고서가 다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좀 잘 선별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깊게 쓴 보고서들 있잖아요. 굉장히 딥하게. 그 여러분들도 그 대학생 가치투자 동아리, 뭐 제가 서울대학교하고 몇 개 대학교 알려드렸잖아요. 서강대, 그쪽하고 그때 한번 함께 배우기 시간 알려드린, 그런데 들어가셔가지고 또 대학생들 굉장히 깊게 쓰거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기본은 공시입니다. 공시도 꼭 계속 체크해 나가세요. 기본은 공시에서 시작해요. 저도 매번 공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 계속 천천히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부득이하게 방송이 너무 길었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오늘 또 비 오는데 좀 조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